성 USDA랑 이렇게 이제 셋이 이제 뭉쳐가지고 사실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태로 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원헬스, 원헬스 연구소. 저도 원헬스 연구소에 있었어요. 전에. 자, 사프로주노시스가 뭐라 그랬죠? 사프로주노시스가 부생성, 복합 인수공통 전염병 해가지고 자 전파 양식에 따라서 4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 전파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한 종의 그 척추동물만 이제 개입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종의 척추동물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사이클로라 그랬죠? 순환 인수공통 전염병, 그다음 4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메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어떤 그 4개체, 그렇죠? 뭐 모기라든지 아니면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뭐 달팽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중간 수치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무척추 동물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고 마지막이 이 부생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부생성은 부생성 복합 인수공통 전염병 사프로주노시스 다 비슷한 말인데 결국은 무생물, 뭐 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병 전파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질병 전파에 있어서 척추동물과 비동물성, 토양, 유기물, 식물 등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다음 중 이 분류에 속하는 질병은 자, 사프로주노시스에 속하는 질병은 거기 슬라이드 보면 이제 간질증이랑 파상풍이 나와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질병이 파상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상풍 배울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냥 되게 좁은 의미로 보면 파상풍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면은 파상풍은 흙이라든지 아니면 뭐 녹슨 못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어떤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좁게 보면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불리기 힘든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부생성의 인수공통 전염병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화상풍 같은 게 대표적으로 여기 속한다고 했고 그래서 파상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염된다고 했죠? 동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루트가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슨 못이라든지 토양을 통해서 이제 그 상처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분류에 이제 속하는 것이 파상풍이고 이게 사프로주노시스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수공통 전염병의 분류 중 병원균의 발달을 위해서 일종 이상의 무척추 동물이 필요한 인수공통 전염병의 형태는 자, 일종 이상의 무척추 동물이 필요한 형태가 뭐죠? 무척추 동물이 개입이 되면은 메타죠, 메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4개의 종류가 있다 그랬고 이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척추의 어떤 매개가 필요하면은 메타 인수공통 전염병, 매개성 인수공통 전염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물에서 사람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페인도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파 양식이 아니라 어떤 전파되는 경로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에서 동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번은 그냥 끼워서 넣은 거고 요거는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인병하고 댕기열까지 했었죠. 그래서 슬라이드 한 반 정도 딱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한 반 정도 남았어요. 61 슬라이드부터 117 슬라이드까지 남은 2시간 동안 하고 이번 주 내로 이제 그 인수공통 전염병을 이제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아마 역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는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좀 쉬었다 합시다. 피곤한 사람 좀 자고 11시 다시 시작할게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자, 말버그열이랑 에볼라열을 이제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질병은 우리가 앞서 배운 뭐 질병 뭐 파상풍이니 리스테리아니 뭐 다양하게 배웠죠. 보툴리눔이니 광견병이니 그런 질병들에 비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중요도는 덜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뭐 댕결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주요 질병 중에 하나지만 한국은 발생 사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그 유입된 거 제외하고는 뭐 라인병도 마찬가지였고 뭐 쯔쯔가무시 같은 건 발생이 많지만 사실 뭐 인수공통이라고 불리기엔 좀 사람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중요도는 덜하는 질병이라는 거 어쨌든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그냥 알아두셔도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버그랑 에볼라는 이 동일한 이 바이러스에 속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에볼라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버그는 조금 그 약간 처음 들어본 질병일 수도 있는데 같은 속에 이제 같은 그 필로바이러스라는 데 속하는 동일한 이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마버그에 비해서는 보통 이제 에볼라가 워낙에 이제 발생됐던 그런 사례들이 많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테고 자 말버그열은 독일의 뭐 말버그 프랑크푸르트와 유고슬라비아의 뭐 베오그라드에 처음으로 발견되고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 조직에서 검출이 됐고 발생 지역에 따라서 마버그열이라고 명명을 하고 치사율이 막 30에서 40% 급성 열성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원인체는 일단은 바이러스고 급성 열성이니까 급성 질병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잠복기나 어떤 이완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질병이라고 그랬죠? 열성 전염병이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두 가지 이제 질병은 다 원숭이랑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에서 온 질병들이 꽤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질병이 에이즈 같은 질병들. 그래서 그 에이즈가 사람끼리 보통 우리가 전파가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병의 분류 자체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도 분류가 돼 있어요. 왜? 처음에 이제 유인원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 원숭이 쪽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숭이에서 왔던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에볼라열 뭐 에볼라열이라고도 하고 그냥 에볼라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에볼라라고 부르지만 그 사실 미국 발음으로는 이볼라라고 해요. 약간 발음도 볼자에 강세를 둬서 이볼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에볼라, 이볼라 이렇게 부르고 수단과 자일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가 됐고 500명의 환자 중에 400명이 사망을 했대요. 80%가 처음에 딱 확인이 됐을 때 사망이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질병이죠. 그러면 그래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다가 의료진들이 50% 이상이 사망했고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열성 전염병 치사율이 아주 높고 전염이 잘 되고 생물학적 무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무기의 대상이긴 한데 이걸 무기로 쓰려는 사람들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판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무기로 이제 뭐 좀 가치가 있다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원숭이를 통해서 이제 질병이 오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때는 그런 영화가 없었겠지만 뭐 영화가 좀 있었어요. 이런 영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쪽에서 그 질병이 이제 발생이 되어 사람들이 막 죽고 뭐 그런 질병 같은 것, 그런 영화 같은 것들, 아웃브레이크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들 나오고 그랬는데,
자, 원인체는 필로바이러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로비리데와 필로바이러스에 속하는 마버그열과 에볼라열이 에볼라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게 그냥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일반적으로 그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이 아닌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약간 징글징글하게 생겼죠. 약간 지렁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렇죠? 바이러스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뭐 기생충이나 세균처럼 조금 길쭉길쭉하게 생겼네요. 자,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 비인간 영장류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원숭이류죠. 여기서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일으킨. 자, 출혈열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사실 무시무시해요. 하나같이. 여러분들 뭐 혹시 유행성 출혈열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출혈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출혈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댕기열 배울 때 댕기열도 댕기 출혈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댕기열에 걸릴 수도 있지만 댕기 출혈열에 걸리면은 쇼크로 사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혈열에 걸리면은 처음에는 그냥 잇몸에서 피가 나는 정도로 출혈이 있지만 출혈이 심해지면은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납니다. 그래서 비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혈액들이 몰리는 장기가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은 장기가 그냥 뻘개져요.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바로 그냥 그 쇼크를 일으키죠. 왜냐하면은 혈액량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출혈이 생겨갖고 혈관 속에 있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쇼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는 5가지 종이,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요. 5가지 종이 존재하고 자이르 에볼라, 자이르 지방에서 된 에볼라가 가장 혈관 파괴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있는 동물은 사람이나 원숭이, 자연 상태 보균 동물은 설치류나 박쥐들이 이제 보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쥐는 하여튼 모든 인수공통 전염병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 안에서 그 변이를 일으킨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전파도 많이 시키고 새로운 질병도 막 탄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면 박쥐는 임상 증상이 없는 보균종이죠. 자기네들은 이제 죽지도 않고 퍼뜨리는 거죠. 실험적으로 이제 전염을 시키면은 마우스나 기니피그나 햄스터도 전염이 된다고 하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감염된 사람, 원숭이와 접촉해서 쉽게 감염이 된다. 자, 이거는 뭐 사람 대 사람 감염이 가능해요.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사람 감염이 가능하면은 그 질병의 어떤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처음에는 동물에서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 대 사람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이 굉장히 심하게 전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전파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뭐 성적 접촉,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과 접촉, 사망한 사람의 미라를 포함해서 오염된 의료기기, 주사기 바늘로 인한 감염, 그리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나 수술복, 마스크, 보호복 미착용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직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간접 접촉보다는 조금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지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에볼라라는 질병이 지금 아프리카 쪽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로나는 처음에 중국에 시작된 게 전 세계로 퍼졌죠. 호흡기성 질병, 호흡기성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전파되는 속도라든지 그런 확산되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호흡을 통해서 말을 하다가 감염된다든지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지만 이거는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에는 걸리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에 대한 연구도 사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어떤 체액 같은 것들이 이제 교환이 된다든지 혈액끼리 접촉이 된다든지 그런 식이 됐을 때 지금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는 그 바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치료 같은 거 채취할 때 좀 감염될 확률 같은 게 꽤 있죠. 자,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원숭이 쪽에서 감염된다고 그랬고 설치류도 실험 그 쪽으로 이제 감염을 시키면은 감염시킬 수 있다고 그랬고
뭐 비슷하게 출혈 소견을 나타내면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원숭이, 인공 감염된 원숭이 다 발열, 식욕부진, 무기력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말기에는 점상 발진과 출혈 소견을 나타내며 접종 약 일주일 전으로 사망을 한다. 그렇죠? 마우스 기니피그도 초기엔 병원성이 미약하지만 계대배양하였을 경우에 치사율은 100%까지 증가한다. 계대배양이라는 거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아까 제가 세포에 키운다고 그랬죠? 세포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키우는 걸 갖다 계대배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감기 대부분의 어떤 급성 열성 전염병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 감기예요, 감기. 오한, 뭐 근육통, 그다음 몸살 이런 식으로 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시간이 급성이니까 지금 7일에서 12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몸이 지금 시꺼매져 버렸죠. 그래서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보면은 혈토를 한대요. 피를 막 토하고 그 다음에 뭐 2단계에 오면은 뭐 코피가 난다든지 뭐 입이라든지 항문에서 피가 난다든지 심하게 멍이 든다든지 뇌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러다가 2단계 오면은 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널 블리딩이라는 거는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출혈이 없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잠복기는 뭐 마법 같은 경우는 4에서 10일, 에볼라 같은 경우는 2에서 20일. 그래서 돌발적인 고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무력감 이런 것들이 오다가 피부나 점막에서 출혈 소견이 오고 그래서 그 반점 같은 게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출혈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출혈 소견이 있든지 피가 잘 안 굳는다든지 그러다가 내장 출혈, 간과 신장 기능 같은 것들이 부전이 되고 항상 뇌출혈이나 출혈이 있을 때는 쇼크가 생겨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사실 되게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술하게 되면은 출혈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은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생기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할 때는 뭐 옆에 수혈팩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수액도 또 계속 주죠.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백혈구 감소증과 뭐 이런 값을 보이고 치사율을 보시면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심하면은 한 90%까지 치사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고 그리고 뭐 RNA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리바비린이라고 이제 초기에 쓰였던 약인데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쨌든 이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이 없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뭘로 막아야 된다고 그랬죠? 백신으로 막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약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몇 바이러스는 뭐 완전 치료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뭐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약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 항생제를 막는 것처럼 그런 뚜렷한 약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법은 없고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증치료죠. 대증치료.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수혈해주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가면은 해열제 주고 몸이 아프면은 진통제 주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로 발생되는 국가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자 환자를 격리된 장소에 수용하고 환자와 접촉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폐사한 원숭이와 내보장기 체액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접촉되면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체라든지 감염된 원숭이, 사람 이런 것들을 보통 피하고 뭐 사람이나 이제 동물도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이러스를 멸절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필로바이러스는 직접 접촉 또는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염이 쉬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질병이 의심되는 가공물은 레벨 4 이상의 밀폐된 시설에서 취급.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는 거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4단계 시설은 없습니다. 3단계 시설도 있는지 모르겠네.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점점 전염성이 높고 이런 게 올라갈수록 단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이제 코로나 할 때 막 하얀 거 다 뒤집어 쓰고 했죠, 머리까지. 저 그 의료진도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레벨 4 이상에서 취급하는 게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에볼라랑 말버그. 그래서 이거는 뭐 함부로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뭐 어딜 연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정말 다 승인받은 사람만 겹겹이 있고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레벨 4는 연구실이 전 세계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균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차단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찾아볼까요, 한번? 네, 막 이런 거 다 뒤집어 쓰고, 그렇죠? 이 안에 공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다 뒤집어 쓰고 하죠. 되게 무섭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레벨 4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없고,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지금 말버그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발병 사례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발생되고 아프리카 한정인데,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걸려서 미국으로 그 이송됐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뉴스에 막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막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어구 엄청나게 막 하고 그런 비닐로 된 약간 캡슐 같은 거에 들어와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성이 워낙 높으니까 미국 같은 데도 이제 퍼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76년에 발생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아프리카 대륙 외에 유의미한 발병국은 없는데, 이게 이제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게 막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에볼라가 막 맨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도 안 됐지만 그때 막 되게 막 사람들이 막 에볼라 공포에 막 떨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약간 서남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그래서 2013년 12월부터 시작돼서 한 2만 3천 명 정도 감염되고 한 1만 명 정도 가까이 사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검사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쨌든 76년에 에볼라 발견 이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에볼라 유행입니다. 이때 뉴스에 사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에볼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발생되는 정도고, 까맣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탁 치러놨던 거죠. 보시면은 이 정도 사람이 감염돼서 까만색이 이 정도예요. 치사율 88%, 절반이 죽은 경우도 있고 53%, 80%가 죽은 경우도 있고, 이것도 50%. 제일 많이 됐을 때 한 60%가 죽었죠. 10명 걸리면 6명은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이죠. 자, 마버그열은 에볼라에 비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주목은 덜 받았던 건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레벨 4에서 다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7년에 최초에 발견이 돼서 75년 남아프리카 뭐 2명 발생, 1명 사망, 이런 식으로 그냥 산발적으로 발생이 됐었고, 2005년 앙골라에서 뭐 374명이 발병해서 88%가 죽었대요. 걸리면 그냥 거의 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간다의 경우에서도 1명 사망. 자, 마버그가 발생되는 곳과 이제 에볼라가, 이게 파란색이 마버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되는 그런 수준은 굉장히 적지만 발생되는 어떤 지역이나 그런 데 조금 유사성이 있다. 빨간색이 이제 에볼라고,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슬라이드고. 자, 두 번째 질병은 이제 앵무병이에요. 앵무병.
앵무병이라는 질병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앵무병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앵무새라든지 조류를 키울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정도 이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 원인체가 클라미디아예요. 클라미디아.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원인체를 배울 때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얘는 성이랑 이름이 있으니까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균이 아니고 클라미디아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리케치아라는 거 배웠죠. 리케치아는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약간 중간 형태라고 했죠. 세균처럼 생긴 것도 세균이고 하는 짓도 세균이고 항생제에 또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다 세균의 성질을 가졌지만 세균과 다르게 그 무생물에서는 생존이랑 증식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세포 내에서만 살아야 되는 게 리케치아라고 했어요. 그죠? 자, 클라미디아는 리케치아랑 상당히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이랑 거의 유사하지만 그래서 세균으로도 사실 많이 분류를 합니다. 세균이랑 거의 유사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분류하면 세균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클라미디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어떤 중간적인 형태를 지닌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리케치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몇 개 있고 그런 애들은 이제 수도 워낙에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균처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클라미디아증은 이제 클라미디아의 감염에 의해서 전신적으로 폐나 내부 장기의 병변을 형성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불연성 감염으로부터 치명적인 현성 감염까지 광범위한 감수성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앵무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에 이제 보고가 됐을 때 그 이제 그 애완용 새랑 이제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이런 이름이 좀 붙었고 불연성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현상 감염이라는 거는 어떤 질병의 어떤 증상 같은 걸 본격적으로 보이면서 감염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불연성은 바이러스라든지 클라미디아라든지 이런 원인체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질병이 이완되지는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위스의 리터에 의해서 1879년 최초로 인체 감염계가 보고된 바 있으며 그 후 산발적으로 증례가 보고돼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도 이제 새를 수출한다든지 수입한다든지 할 때는 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1929년 30년에 세계 각지의 남미로부터 수입된 조류를 감염원으로 하는 유행이 발생해서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의 하나로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어. 그래서 조류, 특히 애완조류 쪽에서 이제 수송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어떤 동물을 갖다가 그 오랫동안 수송을 시키거나 좀 이렇게 가둬가지고 어디 이동을 시키면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런 질병 같은 게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뿐만 아니라 수송 스트레스 사실 되게 중요한데 돼지라든지 소도 갖다 팔 때 어떡하죠? 트럭에 태워서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나 돼지가 가는 단계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말, 소, 돼지 다 마찬가지. 그러면은 사람도 뭐 트럭에 그냥 뒤에 덜덜거리는 데서 싣고 가면 멀미하고 하는데 소나 돼지도 굉장히 뭐 불안해하면서 그것도 몇 마리씩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려가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게 되고. 자, 기본적으로는 그 새가 중요한 숙주예요. 새가 제일 중요한 숙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엑시덴탈 호스트라고 그랬죠. 엑시덴탈 호스트가 우연 숙주라고 그랬어요. 우연 숙주.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 나일 같은 질병 배울 때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은 뭐 정식적인 그런 숙주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떻게 감염이 돼서 사람도 이제 감염을 보일 수 있는 좀 우연하게 좀 감염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우연 숙주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엑시덴탈 호스트가 되고 사람 사이에 이제 감염도 가능하고 주요 감염 동물은 소나 야생동물, 돼지, 사람에게도 감염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을 주체하는 급성 감염으로 이완이 되게 되고 사람의 연령 분포의 폭은 넓으나 30대 미만에서는 발생률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뭐 새가 주요 숙주지만 다른 동물들도
걸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걸릴 수가 있다. 감염 경로는 발병 조리의 분비물이나 마른 배설물, 깃털 등을 통해서 호흡기로 흡입하거나 입으로 먹이를 주거나 할 때 구강 감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완새 같은 경우는 사실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불에서 같이 잔다든지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새들도 사실 키우면은 되게 귀엽고 말도 잘 듣고 그래갖고 그리고 조류 번식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병이 많다고 합니다. 자, 임상 증상은 기본적으로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 신경계가 차례차례 나타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기 쪽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침이나 콧물 같은 것들을 동물이 이제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설사를 하는 거죠. 설사와 함께 흰색의 요산이 녹색으로 변화. 여러분들 새나 조류 같은 거 보시면은 혹시 새나 조류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새똥 맞으면 어떻게 돼요? 새똥. 기분이 나쁘죠? 새똥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묽어요, 그죠? 기분이 나쁜 이유는 똥이 아니고 똥을 맞춰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똥이랑 오줌이 섞인 형태예요. 그래서 새는 동물은 어떻게 돼 있죠? 소변이 나오는 생식기가 있고 생식기 쪽으로 이제 뭐 수컷 같은 경우는 소변이 나오고 항문 쪽으로 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 새는 총배설강이라 그래서 걔네가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똥이랑 오줌이랑 섞여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좀 물기가 있고 덩어리도 막 있어요. 그래서 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리객시드 이제 요산이라 그래갖고 그런 이제 성분이 있고 이런 애들이 원래는 보통 이제 뭐 하얀색인데 하얀색이나 약간 뭐 연한 에메랄드색 뭐 이런 비슷한데 어쨌든 뭐 녹색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다음 뭐 신경 증상이나 뭐 경련 발작 같은 것들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일드한 우리가 질병을 나눌 때 이 마일드하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렸듯이 가볍게 그냥 앓고 넘어간다는 거고 이건 시비어라는 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마일드하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시비어하게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일드하게 감염이 되면 말 그대로 감기처럼 지나가겠죠. 머리 아프고 기침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폐렴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근육통 정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심해지면은 뭐 뇌염이라든지 그다음 결막염이라든지 그다음 뭐 심내막염, 간염, 관절염도 보이는데 특히 이 클라미디아성 질병이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컨정티바이티스라고 해서 결막염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고양이 키우면은 고양이가 어느 날 보니까 고양이 키우지 않더라도 길고양이 같은 애들 딱 보면은 눈에서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린다든지 노란색에 막 눈곱이 껴있다든지 아니면은 눈을 잘 이렇게 못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클라미디아에 의해서 결막염 같은 걸 걸리게 되면 눈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막 얘가 어떨 때 막 스트레스 같은 거 받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갖다가 눈을 갖다가 이제 면봉 같은 거로 살짝 긁어서 현미경 밑에서 보면은 아까 클라미디아가 세포 내에서 살아가는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커다란 이제 눈에 어떤 세포가 있고 그 안에 조그마한 클라미디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도 상당히 결막염 일으키는 걸로 유명한 애들이 사실 클라미디아예요. 어쨌든 자, 뭐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거는 뭐 어쨌든 사람한테도 걸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현미경 같은 걸로도 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걸로도 보고 하는데 클라미디아든 뭐 어쨌든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보통 전파되는 거 요새 제일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거는 PCR이에요. PCR. 그래서 PCR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빠르고 사실 정확하고 아까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고양이 눈 긁어갖고 현미경 밑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걸 더 정확하게 그거는 가진단이고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 실험실에 보내서 PCR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물이나 눈물 등을 염색하여 현미경상으로 염색하여 염색이 두 번 하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자 일단은 이 앵무병 뭐 페러피버라고도 불러요. 페러피버라고 그러는데
그 클라미디아라든지 리케치아라든지 이런 애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균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세균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중에서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항생제 중에서 이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이나 이렇게 뒤에 사이클린이 붙는 애들은 세균, 클라미디아, 리케치아 이런 데 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클린 붙는 애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사람 감염시 나이가 어리면은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사람 그 동물에서도 써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애들도 그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상부 호흡기 쪽에 약간 좀 어떤 질병이나 염증 같은 게 있으면은 많이 쓰는 약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청결하게해서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처음에 새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이 질병에 뭐 이게 수송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감염 여부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격리를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를 핸들링 할 때는 손을 씻어주고 다른 새를 만질 때도 손을 씻어주면 하고 다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새가 걸리는 질병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새가 스트레스 때문에 어쨌든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에게서 전파가 되는 질병이니까 좀 주의를 해야겠죠. 새로운 새를 입양할 때는 격리하여 관찰하고 합류를 시켜주고 증상 관찰 시 즉시 서로 격리시켜서 전염을 막아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은 이제 칸디다증입니다. 자, 칸디다증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여러분 나이대에서 막 많이 걸리고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어디서 걸리냐면은 그 점막 부위, 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식기 쪽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씩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칸디다 같은 질병은 이런 어떤 우리가 진균성 질병이라고 해요. 우리가 맨 앞 시간에 뭐 바이러스도 배우고 세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얘기할 때 질병의 종류가 원인체가 뭐 프리온, 리케치아,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있지만 진균이 있었어요. 진균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곰팡이류가 진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곰팡이라든지 효모 같은 애들이 진균입니다. 그래서 이 칸디다는 이 원인체가 진균이에요. 진균 중에서도 효모라고 하는 애들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효모라고 하면은 이제 맥주 같은 거 이제 발효하고 할 때나 나오는 게 효모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요거는 이런 진균성 질병은 다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감염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의 원인이 내부의 어떤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질병이 걸리려면은 내가 뭐 코로나 같은 거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거 아닌 질병인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질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면역력이랑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몸을 보면은 사람의 몸 안에 굉장히